오늘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가 어떤 분이냐고 이정렬 전 판사 같이 활동한 얘기 여쭤봤었더니 차분하고 굉장히 친화력이 높은데 사법개혁 의지는 아주 높은 분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네, 아주 존경받는 판사고요. 평생 재판만 본인 말대로 31년간 평생 재판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재판만 한 분이고 굉장히 이 평판이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법관 후보도 돼야 되는 분인데 예. 사실 대법관 후보에 거론됐지만 최종 후보에는 빠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대법관이 안 된 사람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건너뛰고 대법원장이 되신 첫 번째 사례예요. 그런데 그거는 건너뛰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예. 우리나라 관례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관례는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아닌 사람이 바로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아닌 사람은 대법원장 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간의 대법원의 잘못된 관례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다. 그게 물들지 않고 거기에 공범으로서 이렇게 일조하지 않은 그런 어떤 강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기수도 확 낮아질 거라고 얘기들 하던데. 그런데 지금 대법관 중에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분이가 있는 것으로. 예, 예. 더 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기수가 더 높은 9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이 9분이나 대법관으로 있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예. 이 재판관은 재판을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기수에 따라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수 높고 낮음이 그냥 인간적 예의라거나 그 정도로 끝나야지 재판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 예. 처음. 근데 그걸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사실 파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우리나라 이 사법 신뢰도가 OECD 가입 회원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신뢰도를 계속 그간의 관행, 그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 낮은 신뢰도를 유지할 거냐. 이 낮은 신뢰도를 정말 파격적으로 한번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 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김명수 이 후보자 지명이 저는 장고 끝에 묘수고 호수다. 악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사법 쿠데타다. 저는 사실 그분들 해본 게 쿠데타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인다고 부처만 보인다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좀 충격적이면 다 쿠데타야. 참고로 권성동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사법 쿠데타라고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거는 현 양승태 이 대법원장 체제예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갖다가 무죄 판결하고 이런 게 누굽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거죠. 매우 양심적인 사람 보고 양심이 편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노회찬 대표님은 쿠데타밖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쿠데타라고 표현한다고. 예.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그런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이 대법원에 보면은 법원 행정처라는 이제 예. 우리 행정부로 치면 내각과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예. 인사도 하고 하는 거.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그걸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실무는 누가 하냐면 차장이 합니다. 법원 행정차장.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을 거치면은 대법관 승진의 1순위예요. 엘리트 코스. 엘리트 코스입니다. 이 법원 행정차장 임종헌이라는 사람이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2016년 1년 동안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한 내역이 검찰에 의해서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어요. 아니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입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인 민정수석과 빈번하게 수시로 연인 관계도 아닌데
부부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니고 사업하는 관계도 아닌데 이 양쪽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렇게 빈번하게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법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통화가 잦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게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해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평생 안 해본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 김병숙 그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낸 분은 네.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면서도 다른 법원장과 달리 재판을 갖다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을 맡기고 하는 일을 법원장이 지시를 하지 않고 서로 토론해가지고 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 이미 드러난 딱 지금 시기에 꼭 알맞는 그런 인사다라고 생각됩니다. 기자들 만나러 지하철 타고 왔다고 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한 어떤 그분이 그냥 뭐 교통비 아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관행과 예. 관행에 이제 강하게 맞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장은 그렇지만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야당이 다들 반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가 되어야죠. 야당들도 저는 야당은 뭐 반대하는 게 야당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제왕적 대통령제 고치자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개헌특위에서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타파할 수 있는 굉장히 적임자가 나타났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나타났는데 그럼 이 양승태 같은 지금 뭐 법원 내에 그 말 안 듣는 그게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차별하던 그런 지금 양승태 같은 사람을 갖다가 계속 쓸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야당이라도 도대체 어느 나라의 야당이냐. 그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론을 듣고 싶은데 서변을 하겠지만 응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자,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법부 지금까지 특검이 다뤘던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서 했던 블랙리스트를 말하는 거고 사법부 내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법부 내에서 큰 혼란과 논란이 됐죠. 예.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행정처에서 블랙리스트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터졌지 않습니까? 엊그제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법원 행정처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는 컴퓨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종범 수첩은 업무용 수첩이지 그게 그러면 뭐 사교용 수첩이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대법원에 컴퓨터 한 대밖에 없습니까? 카피 페이스트는 없나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갖다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부장판사, 인천지법의 부장판사 한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사표를 갖다가 그러면서 강하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수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분은 13일째 단식 중에 있어요. 저희 방송에도 직접 현직 판사가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에 그 특정 PC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그걸 왜 조사를 안 하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으로 물건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걸 갖다가 공개하라고 하면서 지금 한 판사가 현직 판사가 13일째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근데 현직 판사가 이걸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단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도 내용에 블랙리스트 얘기가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아니 그게 단식이지 뭐예요. 이걸 지금 이게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예. 근데 기도 제목 중에 블랙리스트 사안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면 나머지 사안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럼 뭐 박종철은 뭐 침례 기도를 한 겁니까? 그게 이제 법원 행정처의
누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 나와서 한 얘기. 대법관이요? 예. 대법관이 뭐 약자인 줄 아십니까? 뭔가요? 대단한 법관입니다. 그렇게 답변한 줄 몰랐네요. 예.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직접 들어오셨겠네요. 네. 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 이게 편파적으로 굴러가던 예. 양승태 대법관 체제가 구테타 체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사법민주화예요. 사법민주화를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게 쿠데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사위 소속이신 게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새로운 대법원장이 만약 임명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법개혁이 뭡니까? 일단 지금 대다수의 판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무슨 어떤 판결의 성향이나 이런 모든 걸 떠나가지고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갖다가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그 재판을 할 때 상부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들 스스로. 네. 눈치 주기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급이 좌우되는 걸 자기들도 봤으니까요. 네. 그리고 네. 승진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본인들이 시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관들이 그야말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네. 것은 바로 이런 적폐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된 재조사 양승태 대법원장이 덮으려고 했던 덮고 네. 있는 이것을 재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죠. 네. 당연히 뭐 거의 국정원의 원세훈급이죠. 자,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예. 청와대 업무보고 있었죠 어제. 예, 업무보고가 있었죠. 뭐 야당에서는 잘 만났다. 네. 이러면서 이제. 원래 정부를 때리는 시간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뭐 별로 사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인사 문제를 주로 다뤘고요. 예. 다뤘고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 일부 그동안에 이제 그 스스로 자진 사퇴한 경우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박기영 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자진 사퇴해놓고도 페이스북에다가 마녀 사냥이다, 사냥이다, 화형당한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동의하냐 물으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좀 그런 이제 인사 과정에서 이제 부실함이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시인하고 굉장히 그 유연하게 답변을 했어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원래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마음을 비운 자세로 이렇게 답변을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니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네. 전례를 들어가지고 결코 나오지 않았던 바가 있거든요. 그때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직접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지겠지만 만일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당사자인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면은 제가 아는 조국 민정수석의 성격상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리하게 억지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관례인데도 과거에 그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는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건 필요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번에도 그러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뭐 이걸 시비 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올 만한 사안이고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야당이 그렇게 유리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F킬러가 등장하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올 거거든요. 예. 웬만한 공격으로는 대치기를 당하기 딱 십상인. 왜 부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야당에 큰 도움이 안 될, 보수 야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얘기 한번 해본 거죠. 얘기 한번 해봤는데 왜 진짜 나오냐 또 그럴 거지 뭐. 왜 진짜 나오냐.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갑자기 또 등장해서
회고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부 보수 정치인이 실패한 것이지 보수주의가 실패한 건 아니다. 이런 진단도 하고, 뭐 이런 비판도 했는데 이해찬 전 총재의 정치를 다시 재개하기에는 이제 뭐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사실은. 여러모로. 뭐 보수주의가 실패한 건 아니다. 이 얘기는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로 사실은 해석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주의가 있었느냐. 네. 수구 기득권이 있었지. 그런 걸 보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시대적으로 지켜야 될 만한 가치를 그런 가치를 조차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인데 이해창 총재는 사실은 이미 시대가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석기 시대 그렇죠. 인물이잖아요. 예, 3번 출마하셨고 예. 3번 다 실패하셨고. 사실 철기 시대가 돼도 일부 석기를 씁니다. 맷돌이라거나 절구라거나 그래서 주된 생산 도구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흔적이 남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 이해창 총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철기 시대의 석기처럼 그런 것이지 다시 그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국민의당 이제 투표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대표 얘기도 나오고, 막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전망은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되지 않겠냐, 이번에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서울시장도 나올까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불 뗄 때 네. 연료가 부족하면은 탈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표되는 거는 다 하자. 서로 상충되는 걸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산시장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제주도지사는 왜 얘기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표되는 건 다 하자. 뒷감당 어떻게 하느냐. 그게 선거 전과 후가 다르다. 그게 이제 정치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흘려들으면 됩니까? 예? 당분간은 흘려들으면 됩니까? 예. 일단은 그리고 선거 전에 투표를 위해서 한 얘기를 너무 또 강하게 기억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 그런 사례가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 예. 처음. 근데 그걸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사실 파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우리나라 이 사법 신뢰도가 OECD 가입국 회원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신뢰도를 계속 그간의 관행, 그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 낮은 신뢰도를 유지할 거냐. 이 낮은 신뢰도를 정말 파격적으로 한번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 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김명수 이 후보자 지명이 저는 장고 끝에 묘수고 호수다. 악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사법 쿠데타다. 저는 사실 그분들 해본 게 쿠데타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인다고 부처만 보인다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좀 충격적이면 다 쿠데타야. 참고로 권성동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그래도 좋은 관리는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아닌 사람이 바로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아닌 사람은 대법원장 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간의 대법원의 잘못된 관례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다. 그게 물들지 않고 거기에 공범으로서 이렇게 일조하지 않은 그런 어떤 강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기수도 확 낮아질 거라고 얘기들 하던데. 근데 지금 대법관 중에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분이가 있는 것으로. 예. 더 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기수가 더 높은 9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이 9분이나 대법관으로 있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예. 이 재판관은 재판을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기수에 따라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수 높고 낮음이 그냥 인간적 예의라거나 그 정도로 끝나야지 재판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 이 사람이 2016년 1년 동안에 예.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한 내역이 검찰에 의해서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어요. 네. 아니 이 법원행정처 차장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입니다. 예.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비서실장 격인 민정수석과 예. 빈번하게 수시로 뭐 연인 관계도 아닌데 부부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니고 사업하는 관계도 아닌데 이 양쪽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렇게 빈번하게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법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통화가 잦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게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해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평생 안 해본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 김병수 그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낸 분은 네.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면서도 다른 법원장과 달리 사법 구태타라고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거는 현 양승태 이 대법원장 체제예요.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을 갖다가 그 무죄 판결하고 이런 게 누굽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거죠. 매우 양심적인 사람 보고 양심이 편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법 구태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노회찬 대표님은 구태타밖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구태타라고 표현한다고. 예.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그런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이 대법원에 보면은 법원 행정처라는 이제 그 예. 우리 그 정부로 행정부로 치면 내각과 같은 예. 기구가 있습니다. 예. 인사도 하고 하는 거. 법원 행정처장은 예.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그걸 맡아서 합니다. 예. 그래서 실무는 누가 하냐면 차장이 합니다. 예. 법원행정차장. 이 법원행정차장을 거치면은 대법관 승진의 1순위예요. 엘리트 코스. 엘리트 예. 코스입니다. 예. 이 법원행정차장 임종헌이라는 사람이 그만뒀는데 오늘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가 어떤 분이냐고 이정렬 전 판사 같이 활동한 얘기 여쭤봤었더니 차분하고 굉장히 친화력이 높은데 사법개혁 의지는 아주 높은 분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네, 그 아주 존경받는 판사고요. 평생 재판만 본인 말대로 31년간 예. 평생 재판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재판만 한 분이고 굉장히 그 이 평판이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법관 후보도 돼야 되는 분인데 예. 사실 대법관 후보에 거론됐지만 최종 후보에는 빠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대법관이 안 된 사람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건너뛰고 대법원장이 되신 첫 번째 사례예요. 그런데 그거는 대신. 건너뛰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예. 우리나라 관례가 뭐 세계적으로 보다